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최근 대한해협과 발트해 등지에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런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배후에 있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육지에서의 전쟁에 이어 이제는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바닷속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절단할 수 있는 절삭 공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공구가 자원 채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기술이라서 대만 침공 준비 작업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해저 케이블을 끊으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대결,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레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도 없는 인물이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최근 그의 생가 매매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고요. 이 일로 아옌데 대통령의 딸이 의원직을 잃었다고 합니다. 칠레 정치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과 일본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영광이며 큰 진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 대표인 이카자와 류쉐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협상장에 나타날 방식이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서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심화될 경우 세계 상품 무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일시 중단한 상호 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6%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추가로 0.8%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해서 현지에서는 도피성 망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얀타 우말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네디 에레디아가 브라질 공군기평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인 에레디아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란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50%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죄에 성별 인식 증명서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은 19%로 작년 같은 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는데요. 18% 차지한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통상 1분기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신작을 내놓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역전한 것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서 올해 2분기 물량을 앞당기는 등 출하량을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처음 하는 작심 발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공개 연설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새 정부는 숨막힐 정도로 미국에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 사실 이게 어쩌면 더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애들로 표현했습니다만 재앙이다, 도끼질을 하고 있다라면서 직설적인 단어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일 날 시카고에서 장애인 권익단체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미국이 지금처럼 분열된 적이 없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7천 명의 숙련된 직원을 내보내는 사회보장청에 도끼질을 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회보장청은 은퇴자 그리고 산재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의 7,300만 명에게 연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대규모로 잘라내게 된 건데 이렇게 이 사회보장청에 대한 예산 감축, 인력 구조 조정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게 사상 최초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건 재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정부가 뭔가 지금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총을 먼저 쏘고 나서 나중에 조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대응 대신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발음이 엉켰고 더듬는 그런 영상 올리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뭔가 좀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미국 대학들을 돈줄을 가지고 길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사건의 발달은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게 너무 정치적 색채가 진하다라고 말하면서 학교는 공부를 할 것이지 왜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끊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면세 지원 폐지를 압박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돈줄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대학 출신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X에 글을 쓰면서 하버드 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학생들이 지적 탐구 그리고 토론, 상호 존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모든 고등기관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버드 대학이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영광스러운 큰 진전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중요한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서 직접 일본 측 관세 협상 수석 대표인 이카자와 료쉐이 경제재생상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날 SNS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영광이다.
큰 진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의 예방을 받은 것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본 측 협상단과 본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 미리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일본이 무역과 방위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먼저 군사 지원 문제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관세와 방위비를 묶는 패키지 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좀 전에 이시카와 재무상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가능한 빠른 시기 안에 합의를 진행해서 양국 정상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일단 본 협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부터 네. 미국과 협상 시작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의 협상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일본 측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하면 네, 우리도 네. 약간 참고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단 조기에 서로 마무리하자 거기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미국의 관세 우선 협상 대상국에 포함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먼저 하고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해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일본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일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걸 이제 관세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중요한 참고 요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먼저 하면 할수록 유리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건 미국 정부 입장인 거고요. 사실 협상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가서 먼저 매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좀 그렇기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것을 좀 보고 답안지가 좀 나오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 측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과 협상할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세 문제와 엮어서 패키지 딜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날 한덕수 이제 대행과 권한 대행과 전화 통화하면서 관세, 산업, 방위비 분담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엮어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쇼핑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도 쉽지가 않은데요. 베트남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다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죠. 맺고 있는 대나무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46%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받자마자 저자세로 우리는 협상을 원합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면서 베트남을 가장 먼저 찾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나라 한 편만 들 수가 없어서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온 거는 온 거긴 합니다만 활짝 웃을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창부수 천생연분. 네.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말라 페루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에리디아가 법원 판결 직후에 브라질로 바로 망명했습니다. 네. 브라질 언론은 16일 날 에레디아가 브라질리아에 도착해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페루 외교부에 따르면 에레디아가 15일 오전에 페루 리마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망명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게 된 건데 페루 제3형사법원이 그 전날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인 에레디아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부인만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망명을 네. 했군요. 네. 우말라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요. 네.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브라질의 대형 건설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 돈으로 43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제 거짓으로 부인과 함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페루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건데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후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부터 네. 20만 달러 돈으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페루 검찰이 이것까지 다 합쳐서 공소 사실에 포함을 시켰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말라 전 대통령은 장모, 처남 등도 관련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두 사람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에리디아 측 변호인은 이게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유죄 판결이 바로 나온 것이라면서 네.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는 오데브리시 측의 주장만 있지 이걸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페루 현지에서는요. 에리디아가 결국 도피성 징역 15년을 선고받고도 결국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도피성 망명했다면서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페루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리디아와 잔에 대해서 출국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페루 정부가 에리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회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서 브라질 측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에리디아가 빠져나간 거다. 그러니까 페루 정부는 합법적으로 모든 걸 알렸는데 브라질이 허가해서 빠져나간 거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3년 1월달 3기 정부를 출범한 룰라 대통령이 2003년부터 10년까지 1기, 2기 정부를 이끌면서 재임 당시 뇌물수수, 돈 세탁 혐의로 2018년에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실형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혐의를 벗긴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떠들썩했었고 그렇죠.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네. 우말라 전 대통령은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도소에 오데브레시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톨레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카스티오 등 전 대통령 두 사람도 같이 수감이 되면서 대통령들이 감옥에 3명이나 가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국경 싸움은 칼로 물베기. 네. 미국과 멕시코가 지금 강물 때문에 서로 그렇죠. 그 한번 다루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주 코아울리주에 있는 야쿠나의 그 라 아미스타드 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번역을 하자면 우정의 댐이라는 곳인데요. 이 방류량이 최근에 초당 18세제곱미터에서 120세제곱미터로 8배가량 갑자기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방류량을 늘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강물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관세 부과로 위협을 하자 그동안에 받지 못했었던 강물까지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자 이제 멕시코 측에서 방류를 한 거죠. 한꺼번에 지금. 좀 에라서 이제 좀 많이 보낸 건데 네, 그 계약이 맺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클라우디아 쉰 멕시코 대통령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조처를 포함해서 미국 텍사스 농민들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물 방류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이 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라 아미드타드 댐은 멕시코에 있는 브라보강 그리고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이 여기에 있는 댐인데 1969년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구스타포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미국, 멕시코 나라가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상징적으로 그런 장소로 의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이름이 무색하게 우정의 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최근 몇 년 동안 강물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두 나라 간에 이제 거의 외교 분쟁까지 번지게 된 건데 네. 멕시코가 1944년 협약에 따라서 브라보강의 유량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매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국은 반대로 콜로라도 강에서 매년 10국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멕시코가 심각해진 가뭄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 시설이 이렇게 공장이 증가하면서 산업 농수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년간 원래 계약대로 정해진 만큼 물을 미국 쪽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그리고 이제 2기 정부 출범하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했고요. 관세 얘기가 또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멕시코 정부가 현재 관세 협상팀과 별개로 물 갈등 협상팀을 꾸려서 미국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또 이 댐에 물을 써야 되는 멕시코 북부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그리고 네. 자동차 등 공장 때문에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지역에 원래 써야 되는 물량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이 지역은 또 물을 흘려보내면 자신들이 쓸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댐 저수량이 지금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연방 정부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의 계약만 생각을 해서 물을 흘려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지역의 식수 공급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정부 때도 멕시코 정부가 다른 지역 댐 방류량을 늘려가면서 할당량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네. 그때도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벌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멕시코 입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네요. 예, 이제 예, 국내에는 농민들이 난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됐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근데 또 네. 미국과 계약한 사항이 있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네. 그럼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정치인의 영향력. 네. 근데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 말고는 정치인의 영향력보다는 그 팝 아티스트가 예.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2004년부터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5개 분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요. 아티스트, 아이콘, 리더. 그러니까 보통 리더의 정치인이 많고요. 네. 파이오니어, 개척자 그리고 이노베이터, 혁신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아티스트 부문에서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입니다. 데니얼 데킴 씨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콘 부분에서 미국의 배우 조합이 선정한 여우주연상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미모가 또 포함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를 히트시킨 로제 씨가 오. 파이오니어 개척자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렇군요. 로제가 선정된 이유를 봤더니 매우 역동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고 세계 정상급 걸그룹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도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사로잡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 지도자 부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죄송해요. 트럼프 대통령 두 번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네. 대통령 들어가 있고요. 제이디 벤슨 미국 부통령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슈인범 멕시코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루고 있다라면서 네. 좀 각광받고 있는 정상이죠. 그래서 슈인범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고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의 최측근인 지금은 뭐 사이가 좀 멀었던 얘기가 나왔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들어있고요.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조 카카오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Up Where We Belong 들려드립니다. In a world few hearts survive. All I know is the way I feel. When it's real, I keep it alive. The road is long. There are mountains in our way, but we climb a step every day. The lift is up where we belong, where the eagles cry on the mountain high. The lift is up where we belong, far from the world below, up where the clear winds blow. Some hang on to used to be, live their lives looking behind. All we have is here and now. All our lives out there to find. The road
There are mountains in our way, but we climb a step every 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세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지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3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국가 성평등 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보다 0.8점 줄었습니다.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점수가 하락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살바도르 아옌데 전 대통령 딸이 의원직에서 탄핵됐다고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사벨 아옌데 전 상원 의원은 올해 80살인데요. 네. 작년 12월 산티아고 프로비덴시아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 살바도르 아옌데의 생가를 국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 행위가 칠레 헌법 제60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네. 이 조항은 현직 의원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칠레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8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10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제명 권한이 국회에 자율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칠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생가를 보리치 정부가 아옌데 대통령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고 이번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벨 아옌데가 상속인 중 하나로서
매각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에 브리치 정부는 결국 절차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2층 건물 부동산은 그녀의 주거지이자 상속재산 일부로서 매각 대금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으며 이사벨 아이엔데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국방부 장관이자 살바도르 아이엔데의 대통령의 손녀인 마야 페르난데스 아이엔데도 상속인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계약을 주도한 마르셀라 산도발 국가자산부 장관은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아이엔데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네. 그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서 후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벨 아이엔데가 고별 연설을 했는데 이것도 논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벨 아이엔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에서 네. 30년 넘게 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온 이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끝난다는 점에서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정의의 기본 원칙과 비례성 그리고 민주적 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신은 아버지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의 집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한 기관들을 전적으로 신뢰한 죄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그것이 기업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행위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결코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칠레 사회 내에서 아이엔데 가문이 갖는 상징성에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엔데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일부 인물들은 여전히 사법조사 중에 있고 이로 인해서 가족과 측근들이 현재까지도 법적,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엔데 전 대통령 칠레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 칠레 역사에서 살바도르 아이엔데 대통령을 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인도 독립운동에서 간디를 빼놓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승리한 살바도르 아이엔데 대통령은 혁명이 아닌 자유선거를 통해서 첫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시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살바도르 아이엔데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으로서의 그 칠레의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고 토지 개혁과 공공의료 및 교육 확대 등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내 보수층과 미국의 반발 그리고 경제 위기와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1973년 9월 11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실권을 했고 아이엔데는 대통령궁에서 끝까지 저항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군사 독재가 이어진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후 칠레는 1990년까지 17년간 군사독재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네. 이 시기 동안 약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실종되거나 살해가 되었고 3만 명 이상이 고문과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칠레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했고 지금도 유럽과 북미 등지 등에서는 그 후손인 2세대, 3세대 칠레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편 피노체트 정권하에서의 그 경제 개혁과 국가 안보 중심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피노체트를 열렬히 지지하는 시민들도 2006년 그의 사망 시점까지는 상당수 존재했고 네. 현재까지도 추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이 아이엔데와 피노체트를 둘러싼 이념적 대결이 칠레 사회에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쉬운 예로 대선이 있을 때는 네. 후보가 아이엔데 라인인지 피노체트 라인인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아이엔데와 피노체트를 둘러싼 평가는 칠레 사회 내부에서 깊은 이념적인 갈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두 인물에 대한 언급은 오늘날까지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는 칠레의 현대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이자 여전히 살아있는 집단 기억의 일부로 간주가 됩니다. 칠레인들은 이번
이사벨 아옌데 의원의 파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실내 삼티하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지구 전체에 깔린 해저 광 케이블의 길이는 14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의 35배나 됩니다. 전 세계 통신의 99%를 처리할 정도인데요. 최근 이 바다 밑 광 케이블을 두고 해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드립니다. 산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다 밑 전쟁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중국의 중국 선박과학연구센터 산하에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국가중점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이 길죠. 네, 길네요. 여튼 여기서 중국의 한 저널에 새로운 절삭 공구를 발명했다라는 논문이 실립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절삭 공구인데 이 논문이 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요. 뭐 절삭 공구가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절삭 공구가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쓰임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절삭 공구를 최대 4,000m 깊이의 해저에서 케이블을 절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절삭 공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깊은 바다는 로봇팔이라고 하죠. 로봇팔이 수압을 이겨내면서 더군다나 굉장히 제한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하는 절삭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절삭 공구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관심을 받게 된 건데 네. 표면적인 이유는 무인 잠수정에 붙여서 해저 채굴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만 네. 사실 깊은 바다에서 뭐 다른 나라는 할 수 없는 뭐 정교한 절삭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꽤나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구나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 2,000m 깊의 바다에 뭐 심해 우주 정거장 이라고 하는 어떤 정거장, 사람들이 네. 상주할 수 있는 네. 이런 정거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막강한 무인 잠수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다 밑에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삭 공구로 해저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네.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남중국해와 태평양은 전 세계에서 해저 광 케이블이 가장 촘촘하게 깔린 곳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미국령 괌의 경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 그다음에 호주,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해전 광 케이블들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칠함대가 서태평양을 지키는 건데 이 괌에 모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도 있고 여기에 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도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불리는 사드 기지 이것도 있는데 이게 괌을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네요. 문제는 중국이 이 무인 잠수정 그다음에 절삭 공구를 활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괌 바다 밑에 있는 광 케이블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군 모르게 깊은 바다에서 이 케이블을 잘라내는 데 성공한다. 네. 그러면 이 광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던 뭐 금융거래,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교 및 군사 통신이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난 혼란이 오겠는데요. 생각보다 큰일이 벌어지겠는데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 광 케이블로 전 지구인이 주고받는 통신의 99%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1%가 위성 통신 정도인 거고 그래서 광 케이블을 이렇게 주요 통신망으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이기 때문인 건데 네. 뭐 초당 1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시간 분량의 4K HD 영화 12편을 1초에 보낼 수 있다. 와. 그래서 이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동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은 AI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이 광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전 지구에 깔린 그러니까
뭐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네. 전 지구 바다 밑에 깔린 해저 광 케이블이 무려 570개 정도나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광 케이블이 망가진다고 하면 사실 생각보다 이 광 케이블이 망가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도 해요. 배에 있는 닻을 실수로 끈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수중에서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한 100에서 한 200여 건 정도의 단선 사고가 발생한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넷플릭스가 먹통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금융거래하는 정보가 조금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네. 일이 국지적으로 자주 벌어지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2월에 중동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영국 국적의 배가 홍해에서 한번 침몰한 적이 있어요. 네. 이 홍해 바다 밑에 깔려 있는 또 해저 케이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하면서 이 해저 케이블이 조금 손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데이터 트래픽의 한 90%를 처리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홍해 사고 때문에 그 데이터 트래픽의 한 25%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고가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른다. 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절삭공구가 그렇죠. 발견이 됐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쵸, 주목하는 맞습니다. 이유죠. 뭐 절삭공구도 절삭공구지만 사실 네. 이 절삭공구 이전에 예전에는 그냥 사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이 해저 케이블을 자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재밌었던 일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당일 네. 유럽 발트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러시아에서 출발한 노후 유조선이 이제 핀란드 앞바다를 지나는데 네. 딱 지나가는 와중에 핀란드와 유럽 본토를 잇는 그 해저 광 케이블 4개 중에 3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움직인다고 판단한 핀란드 당국이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 배를 구금을 했는데 네. 그래서 파악했더니 의도적으로 닻을 내린 채 이제 바다 밑에 닻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깔려 있는 해저 손상이 케이블이 되겠죠, 걸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끊어진 건데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꽤 많이 벌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 2년 새 한 3건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런 공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게 미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게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히 아직까지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작 절삭공구 네. 이 절삭공구를 가지고 만약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군사 지휘 체계는 광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걸 다 위성 통신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해저 광 케이블을 의도적으로 잘라서 몇 분간 목통이 됐다. 그러면 사실 전쟁에서 이 몇 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승패를 결정짓는 예.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해저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전쟁 목적으로 이렇게 광통신망을 자르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뭐 과거 전쟁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기도 해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1914년 네.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뒤에 독일로 가는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에도 네. 베트남 인근에서 당시에는 사이공으로 불렸던 지금의 호치민, 그렇죠. 이 호치민과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절단을 해서 일본군의 잠수함 통신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대만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게 또 사실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 인근 해안에서 빈번하게 해저 케이블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대만 본섬과 맞주섬이라고 하는 곳을 잇는 해저 케이블 2개가 먹통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이 맞주섬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게 대만 본섬보다 중국 포토가 훨씬 가까운 대만 관할 섬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이 섬이 어떻게 보면 최전방 정찰, 관측 기재 역할을 하는 건데 관찰해야 그래서 되는.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통신을 본섬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케이블을 잘라버리면 알 수가 그러면 없죠. 무슨 이 일이 벌어질지. 정보를 보낼 수가 없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중국 어선이 지나가면서 케이블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군사작전을 연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중국 선박 때문에 대만 인근에서 광 케이블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랑 더불어서 이 같은 해저전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그때 뭐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여는데 그때 HSU 001이라고 하는 무인 잠수정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중국에서 이 무인 잠수정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적의 해적 케이블 도청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군용 무인 잠수정이다. 확실히 밝혔네요. 맞습니다. 네. 와. 자, 그러면 그 4,000m 심해에서 절삭할 수 있는 이 공구가 발견된 게 너무 두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게 되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주목하게 된 이유인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데이터가 순식간에 오고 가야 되는 이 AI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챗GPT를 쓰는데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유는 이 광케이블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AI 시대에도 해저 광케이블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이 지난해 한 1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해저 광케이블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뭐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 괌, 일본, 미국, 하와이, 일본 이렇게 두 개의 회선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태평양 같은 경우에 해저 광케이블이 깊은 2,000m 깊이의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유럽처럼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닻을 내려서 끊는다거나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네. 사실 생각보다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4,000m까지 그렇죠. 중국이 예. 이렇게 심해에 있는 광케이블마저 손쉽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수 있는 절삭 공구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또 무인 잠수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된 거죠. 개발이 됐고 뭐 하겠다고 하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선 없는 거죠. 사실 뭐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호하는 게 맞겠다라고 우리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만 네, 네. 사실 이걸 뭐 보호해야 되거나 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법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법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조약이 제대로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이 회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게 사실 국가적인 단위의 공작이거나 혹은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민간 기업인 경우에 이걸 방어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뭐 서방 선진국 연합의 잠재적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나 중국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네. 본인들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 해저 광케이블의 90%는 미국, 일본, 프랑스가 건설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소유하는 것도 민간 기업이겠죠. 근데 민간 기업이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더더군다나 바다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군사작전 하듯이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건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그렇죠. 어떤 일이라도 맞습니다. 벌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뭐 손 놓고 당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협약을 지금이라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약을 안 맺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네. 많은 나라가 이게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랑 프랑스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 해저 광통신망 중에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유럽이랑 미국 회선이에요. 뭐 당연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회선이 대부분 미국에서 영국, 미국에서 프랑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광통신망이 영국이랑 프랑스 앞바다 밑에 많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은 중요 수중 인프라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군에 도입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2023년에 해저 자산 보호가 목적인 프로테우스함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는데 이 배가 어떤 배냐면 배에 첨단 센서를 달아서 배 네. 밑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자율주행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출동을 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의 의도적 파손 공작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갖춰가고 있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이미 해군의 작전 영역을 수심 6,000m까지 확대를 한다. 네. 그래서 뭐 핵 추진 잠수함 옆에 예. 뭐 대형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해서 예. 해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작전들을 뭐 방어하겠다 이런 개념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대만, 미국, 일본이 아주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의 건국 100주년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그때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만 인근의 해저 케이블 절단도 이를 위한 봉쇄 작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사수해야 되는 게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다만 마땅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결사곡 공고를 발명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멀리에 있는 깊은 바다까지도 이제 안전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의 이상 여부를 인공지능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뭐 해저 광 케이블 건설 시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 또 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선 사고가 꽤 많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렇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중국 기업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를 명목으로 감청, 도청 장비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같은 감청, 도청이나 의도적인 절단 행위 등을 제대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뭐 창이냐 방패냐의 싸움인데 네. 아직까지는 방패보다는 좀 창이 날카로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그쵸. 너무 바다가 막연한 너무 넓어서.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가레이의 에브리모닝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